자영업을 하다 보면 네. 건물주님한테 끌려다니거나 분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이게 사실 상대방이 모른다고 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쵸. 자영업 사장님들 보면 진짜 하루하루가 전쟁이잖아요. 어. 이 전장에서 열심히 싸우지만 그 성을 내가 가져갈 수 없어요. 결국에는 성주가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 성에서 내가 싸우자는 거죠. 장사가 네. 이 지역에서는 이게 잘 됐는데 맞아. 이 건물을 사서 거길 들어가면 이게 네. 안 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사실 격차가 있는데 맞습니다. 월세 수준이 한 3, 400 정도에서 장사를 잘 하시던 분이 이자 3, 400 정도를 내는 그 건물로 간다라는 조건이었을 때는 네. 그 건물에 대한 리스크가 좀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자, 오늘은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장사를 하시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건물주와의 분쟁과 장사하면서 이 건물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건물 전문가분이신 돈깨비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돈깨비님 네. 한번 소개를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월세를 내는 자영업자분들을 건물주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강의도 하고 있고 자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네네. 건물주를 좀 만들어주는 네네. 역할이 주된 업무이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영업을 하다 보면은 음. 건물주와의 분쟁이 일단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맞죠. 아 나도 내 건물에서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월세를 갑자기 우리 건물주님들이 항상 올리면서 이제 뭔가가 시작되잖아요. 뭐가 시작되죠. 이럴 때 네. 좀 우리가 뭐 대처를 해야 되거나 하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자영업을 했지만 많은 부분 분쟁이 생기는 게 월세를 올리는 것도 있지만 좀 크리티컬한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장사를 접고 나갈 때 이때 원상복구 요 부분에서 사실 갑질이 좀 많이 일어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못 받는 거 이게 사실 엄청 금액적으로 크거든요. 그거랑 또 월세도 또 상한 규정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어기고 그 법을 어기고 막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잘 모르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또 약자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약자라서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고 사실 이거를 또 모르고 막 요청하는 분들도 계세요. 오래된 건물주들은. 야, 뭔 소리야? 뭐 임대차 보증 5년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싸워갖고는 어렵잖아요. 근데 바로 그냥 변호사 막 가긴 너무 어려우니까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은 지자체에서 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 분쟁을 서울시에서 네네. 관여를 해서 예. 그걸 조절해 주는 데가 있고. 네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공정거래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에 연락을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남기면은 법에 관련된 것들에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그래도 제3지하 이야기잖아요. 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건물주님.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많이 도와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에 좀 의존을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이트네요. 근데 네네네. 사실 자영업을 하다 보면 네. 법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무지하거나 이런 그렇죠. 사장님들도 계실 거고 맞아요. 어쨌든 좀 건물주님한테 끌려다니거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리금으로 굉장히 그 분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너무 많죠. 술수 못하게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 네. 서울시 네. 공정거래 종합센터를 이용해서 무료로 네네. 우리가 자영업자분들이 네. 분쟁이 생겼을 때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세부적 워낙에 분쟁 많으니까 이거를 아예 상담하는 창구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네. 그 이제 문제가 발생한 분들은 우리가 거기에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네네. 좀 어떤 그런 핵심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5년 뒤에 나가라.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5년 뒤에 종료됩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권한이 없습니다.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다 안 맞거든요. 아. 아무리 계약서 이렇게 쓰더라도 법이 우선해요. 그런 것들을 사실 들어오면은 오히려 사실 저 이거 다 알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회피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면 네. 그 내용을 이미 계약서를 썼어도 네네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계약은 사실 무효인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네네. 전혀 마음고생할 필요가 네. 없는 거네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사실 이제 문제가 없죠. 다만 법적인 다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변호사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건데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장사를 막 잘하고 있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요. 재건축해야 되니까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만 믿고 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이 건물이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전진단 예를 들어 D등급 이하다. 이러면은 그래도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게 아닌데 뭐 C
U등급, B등급인데 나가라고 하는 거 안 됩니다. 억지로 네. 명도를 하고 이건 네. 절대 안 되는 거. 예, 그것도 안 되고 사전에 계약서 상에서 제가 이 건물은 몇 년도에 어떻게 신축을 할 예정이니 이때까지만 장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또 합당해요. 그거는 합당해요. 예. 그럼 그거는 상가고 임대차보고 위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미리 정해놓고 가면은 제가 그때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재건축할 거니까 이때 되면 나가세요. 예. 안 맞습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좀 오래된 노후된 건물을 들어갈 때는 네. 그 부분을 네네. 좀 참고는 하고 그렇죠.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엄포가 딱 왔을 때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서울시랑 상담을 했더니 이렇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정중하게 얘기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분이 좀 아시는 분이구나 하고 좀 그죠. 꼬리를 내릴 수도. 이게 사실 무지 속에서 오는 건데 상대방이 모른다고 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나 이거 알고 있으니까 너도 인지해 주세요. 그렇죠. 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건물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갑자기 뭐 지하에 있는 뭐가 샜다든지 뭐 환기가 안 돼서 3, 4층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네. 막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막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일 때는 네. 이게 그럼 과연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게 기준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이게 막 큰 비용이 막 들어간 게 아니다 보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건물주 그냥 심기 안 건드리려고 그쵸. 맞춰주는데 사실 아까 같이 법적으로 딱 명확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근데 이렇게 애매한 게 장사를 하다가 뭔가 되면 건물주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건물주가 또 대보면 그걸 이해합니다. 반대로. 아. 예, 반대로.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건물주 중에는 업종 가리는 데도 있고. 맞아요. 그런 이유가 그렇게 한번 본인도 손해를 봤으니까. 대어 봤으니.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건물의 구조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네네네. 하수관이나 오수관들이 네. 관이 작은 경우 있어요. 근데 막 폭우가 내렸을 때 네. 장사하는 사람 예.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러면 이건 구조적인 잘못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잘못.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거기서 뭐 장사하다가 막았어.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애초부터 구조 자체가 옛날 건물이어서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뭐 어느 청구를 정도- 해볼 수 있고 거기에다 플러스 영업 보상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네네. 어쨌든 돈깨비 대표님께서 네. 이런 문제를 아예 원천 차단하고자 네네. 이번에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책을 써주셨는데 네. 책 이름이랑 네네. 책이 어떤 내용으로 좀 써져 있는 건지 한번 아.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낸 책은 옆집 사장님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을까? 이런 제목이고요. 옆집 사장님,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사장님이잖아요. 네네네. 정말 평범한 사장님들이 건물주가 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네. 대표님의 실전 사례들을 토대로 나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네. 건물주가 됐었고 네, 그리고 네. 애로사항들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네. 모든 총괄적인 내용을 써주신 걸로 저도 이제 대략적으로는 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보게 되면은 이제 대표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음. 건물주가 됐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문제점들 그리고 대출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렇게 쭉 써놓는 걸 봤었는데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네.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그쵸. 막막하거든요. 막막하죠. 건물주? 네, 이렇게. 네. 네, 너무 막막하고 일단은 저도 이제 자영업을 했었고요. 직장인, 자영업, 건물주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장사를 하면서 저도 월수도 한 800만 원까지 내봤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장사가 잘 되니까 이게 아까운지 몰랐어요. 아까운지 몰랐는데 제가 있던 그 건물이 매각되는 거를 제가 보고 현타를 세게 맞았어요. 850억에 팔렸거든요. 그 건물이. 예. 근데 5년 전에 500억에 샀었어요. 500억에 사서 850억에 다른 회사에 판 거예요. 뭐야 이 350억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안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아이템 만들어가지고 트래픽 땡겼는데 예, 우리 월세 다 줘. 그 사람들은 그걸로 이자내고 예, 그리고 저는 또 그거였어요. 미니멈 개런티 있는 거라서 네. 매출 연동으로 벌수록 또 내는 구조. 네. 예, 그래서 한 평, 두 평 썼는데 300 냈거든요. 그 매장은. 야. 예, 근데 잘 벌면 400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수수료 개념의 그렇죠. 매장이었다라는 예,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월세를 받아서 이자도 내고 남았고 거기에 시세 차익까지 먹은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금리로 막 계산해 보니까 내가 월세 800이면 27억짜리 건물에 이자였던 거야. 이게 저는 현타를 엄청 세게 맞은 거예요. 야 그러면은 850억에서 0 빼면 85억이잖아. 그러면 또 빼면 8억 5천이잖아.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사면 15억짜리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발상의 전환으로 접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파악을 하고 그 뒤에 제가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엄청난 사실이라고 네. 하면 그게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은요, 내가 장사만 정말 잘하고 신용이 좋고 하면, 그리고 그 건물 가격을 아주 싸게, 감정평가 금액보다 싸게 사면은 전체 건물 가격의 80%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감정평가 금액이 뭐 네. 예를 들면 30억이 나온 건물인데 네. 뭐 이거를 뭐 금매라든지 이런 네. 걸 통해서 한 20에서 25억에 네. 산다고 하면 네. 거의 80% 이상의 네. 대출을 네. 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근데 기준은 30억은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과 매매가 금액 중에 작은 금액의 80%. 예를 들면 20억이면 제가 4억이 있으면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네. 등시세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복비라든지 네, 네, 이런 네. 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네, 나와요? 그게 한 6% 정도 됩니다. 그 매매 네. 금액의 네, 한 네. 6% 정도. 그래서 그러면 26%에서 30%. 포인트는 뭐냐면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 사실 이제 예. 이 우리가 속된 말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이 대출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무섭게 무섭죠. 생각하시거나 우리가 네. 사실 IMF 사례를 겪은 분들이 그 대출 높은 금리에 네.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빠진 네. 경우들이 많다 보고 맞습니다. 그런 경우들로 네. 대출에 대해서 엄청 맞아요. 많이들 무서워하죠. 무서워하시는데 네, 네. 그게 이제 또 발상의 전환으로 네. 차라리 어쨌든 우리가 월세를 내면서 할 바에는 네. 그 이자에 합당한 금액의 건물로 가서 매장사를 하면서 내 건물의 매각 금액도 점점 키워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투 트랙으로 달릴 수가 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따가도 뭐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건물하면 뭐 20억, 30억 생각하는데 사실 10억대도 있고요. 지방 가면 5억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건물주가 되자라는 것보다 어차피 나 월세 낼 거잖아요. 월세 내는 거에서 내가 장사를 좀 더 잘해서 월세를 내가 예를 들어 더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매입을 하고 월세 대신 이자를 내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아예 몰랐던 부분. 또 한 가지는 80% 대출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20, 30%도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장사 잘하는 분들의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장사를 잘하면 현금 흐름, 그러니까 목돈은 없지만 매월 돌아가는 현금 흐름이 세잖아요. 네. 그래도 좀 된다 하면 500씩 저축, 뭐 1000씩 저축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저도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이제 장사만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예를 1000만 원을 낼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금리로, 지금 금리가 4%거든요. 그러면은 한 30억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투자자들은 건물을 사가지고 월세 받아서 이자 내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네, 금리가 맞습니다. 4%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이 못 들어와요. 대신에 이분들은 계속해서 이자를 많이 냈기 때문에 건물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금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 시점에.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금리 이야기 하셨는데 금리가 오히려 작년, 재작년이 더 최악이었어요. 그때가 5%, 6%. 진짜 뭐 코로나 전에 저점 찍었다가 1년 반 동안 3, 4% 오르고 또 1년 동안 그냥 스테이 갔거든요. 이때 거의 더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3번 떨어졌거든요. 음. 근데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렇지만 아직도 투자자들이 들어오기에는 긴가민가한 그렇죠. 시장이죠. 네. 근데 내가 장사를 좀 잘해서 나 700 낼 수 있어. 예를 들어 뭐 1000 낼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 매가를 깎아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살 수가 있다. 네. 거기에다 플러스 내가 매출을 증빙하잖아요. 네네. 증빙을 하면 이 80% 대출 외에 사업 관련된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바로 건물 사면 안 되겠지만 사업자 대출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네. 보통 월에 뭐 한 6, 7천 찍습니다 하면 사업자 대출 1, 2억은 나와요. 그렇게나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건물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사업에 투자를 일단 합니다. 일단 투자를 해서 매출 늘리는 거죠. 네, 직원도 뽑고 설비도 하고 마케팅에 쓰고 그러면 법인의 이익 잉여금이 늘어나요. 그럼 내 건물에 내 장사하는 법인이 들어와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거 형태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주거 형태를 네, 바꾼다. 내가 만약 전세 3억 살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옆집으로 전세 1억에 80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계속 킵해놨던 돈들을 잘 활용해 볼 수 있다. 충분히 그러면 또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네요, 사실. 맞죠. 근데 네. 여기서 왜 근데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야 되느냐? 근데 왜 그러냐? 자, 저는 장사를 하는데 공간을 빌리는 대가로 월세를 내죠. 어차피 나가는 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됐든 이런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사실 90%까지 레버리지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10%를 돈을 어쨌든 모아야겠죠. 네. 일단 모아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분이 옛날에는 똑같은 공간인데 여기서는 월세를 냈지만 여기에서는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300을 냈지만 여기에서는 한 500 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산상으로 이미 90% 레버리지를 다 낼 수 있고 1년 정도는 비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계산법이 딱 나온다고 하면은 월세는요 제가 봤을 때는요 버린 돈이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내가 자산을 취득을 해서 이자를 내는 거는 자산이 무럭무럭 커지게 되는 씨앗이에요. 같은 돈을 내가 쓰는데 여기다 써야 돼.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데 지식산업센터를 살 거야, 오피스텔을 살 거야는 별개의 투자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차피 깔고 앉으면서 내는 돈인데 이 돈을 활용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 제가 뭐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렇게 해서 건물 산 사람 7명의 케이스를 넣었는데 대부분 건물을 매입해서 본인이 거기 들어가 살아요. 아예 예. 꼭대기층에 예. 그냥 살아버리고. 네, 그럼 내가 전세 3억이면 3억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나는 그 친구도 맨날 밤새도록 일하는 족발집 사장님인데 퇴근하고 걸어 올라가니까 너무 좋대요. 그리고 직원도 이제 의기투합해서 하고 있거든요. 직원도 같이 살아요. 그 직원이 엄청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굳이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게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하진 못하겠지만 네네. 저도 가끔 받아보면은 음. 야, 이 사장님 진짜 열심히 하신다 이런 사장님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사장님들한테 이런 환경이 세팅이 돼버리면 더 열심히 하잖아요, 사실은. 완전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네. 참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맞습니다. 제가 이제 건물에 대해서 또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장사가 네. 이 지역에서는 이게 잘 됐는데 맞아. 이 건물을 사서 거기를 들어가면 이게 네. 안 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사실 격차가 있는데 맞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원래 뭐 월세를 1,000만 원짜리 내던 분이 이렇게 이동하는 건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월세 수준이 한 3,400 정도에서 장사를 잘 하시던 분이 네. 이자 3,400 정도를 내는 그 건물로 간다라는 조건이었을 때는 네. 이게 더 바람직하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딱 들거든요. 이렇게 네. 했을 때가 사실은 그 건물에 대한 리스크가 좀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아무 건물이 난다 이건 절대 아니겠고 그럼요. 전제 조건들만 딱딱딱 맞으면 네. 누군가한테는 진짜로 이 원 트랙으로 가야 될 것이 그죠. 투 트랙으로 내 자산과 내가 일하는 거 맞아요. 동시에 올라간다. 네네. 이런 느낌을 제가 받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도 자영업자로서 그때 그렇게 뼈를 맞고 이제 건물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건물이라는 게 아주 A급진 사기는 어렵죠. 그쵸. 예, 워낙에 평당 1억, 2억 하니까. 네. 근데 내가 좀 집객이 된다 하면 진짜 너무나 좋은 거고, 저는 그래도 그때는 좀 집객이 됐으니까 그래도 역에서 한 3, 4분 거리, 전 이제 합정역 인근에 건물을 샀었는데, 근데 그거를 당시에 제가 18억 2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 돈은 한 1억 6천 정도. 당연히 이 건물은 감정평가 금액이 매매가보다 높았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싼 거라는 걸 인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사업자 대출 받아갖고 사업을 키웠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제가 사업자 대출을 한 2, 3억 정도 받아가지고 직원들을 계속 채용하면서 계속 늘렸어요. 1년, 2년 동안 계속 3억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잔금과 동시에 제 회사를 임차인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1억에 500이 시세였는데 3억에 250. 그러니까 8억인데 14억 대출 받고 3억 들어갔고, 그러니까 제 돈 1억에 아까 말했던 취득록세랑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고 나니까 이자가 400 나오더라고요. 나는 800까지 냈는데 충분히 감당을 내가 하고도 남더라고요. 그렇죠. 1년 동안은. 물론 그때는 이제 금리가 좀 낮았지만 그 계산도 했어요. 금리가 오르면 그래 2배, 그럼 800이잖아. 낼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1층에서는 월세 받았어요. 그러니까 400을 안 냈어요, 실제로는. 근데 그건 제가 직접 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딴 데서 굳이 월세 낼 돈을 여기 이자로 치환을 한 거고, 사실 이제 그 건물을 한 3년이 안 돼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네. 어느 정도의 매각을 하셨나요? 그거는 제가 34억 8천에 야, 그러면 네. 3년 동안 두 네. 배가 올라서 그 정도로. 18억의 시세 차익을 한 16억 정도 되더라고요. 16억의 시세 차익을 3년 동안 1년에 그러면 네. 5억씩 그쵸. 순이익이 제가 따져보니까 나와버렸네요. 하루에 1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야, 네.
진짜로 내 컨텐츠에 내가 어느 정도 트래픽도 만들 수 있고 우리 장사를 하다 보면 갈아넣는다는 표현도 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은 사실 최고 베스트 방법이지 않나? 완전 베스트죠. 라는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근데 이게 네. 뭐 아무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닐 것 같고. 절대 아니죠. 이것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네. 자, 풀 레버리지를 쓰는 거잖아요. 아, 예. 너무나 좋죠. 좋은 이유는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네. 근데 남의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이자죠. 네, 근데 금리가 뭐 떨어지고 있지만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물을 풀로 레버리지해서 들어갔는데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장사가 만약에 안 돼서 감당이 안 되는 거면 정말 아까 투트랙이 이중고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장사도 안 되는데 이자도 못 낸다. 음. 그럼 정말 최악이기 때문에 좋은 입지가 뭐야? 어떤 거가 싼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체력이 되나? 금리가 1% 올랐을 때 내가 이걸 버틸 수 있나? 이걸 항상 봐야 돼. 대출이라는 이 레버리지가 칼과 같아서 맞습니다. 잘 쓸 수 있으면 유용한데 나한테 오면 정말 너무나 위험하다.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닌 아까 투트랙.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 막 얘기 많아요. 네. 지방은 폭망하고 있는데 네, 뭔 소리냐. 네. 근데 지방은 진짜 난이도가 높아요. 건물의 단점 중에 하나가 환금성입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최저가에서 조금 낮추면 팔려요. 아주 금매. 폭락장이 아니면. 네네. 왜냐면 이건 필수제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많다. 근데 건물은 매수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거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거나 하면 아무도 안 삽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방으로 가면 더 심하겠죠. 그래서 지방 투자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그 안에서도 좋은 입지 이 좋은 입지를 갈 때 너무 비싸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작은 땅으로 뭔가를 장사할 수 있는 분들은 메리트가 있어요. 아. 작은 땅으로 층을 나눠서 쓰거나 아. 아니면 또 건폐율이라고 해서 뭐 땅 면적 대비 사실 50%밖에 건물이 안 올라가는데 옛날에 지방의 주요 도시 서울에도 마찬가지로 주요 도시는 뭐 20평이면 20평 꽉 찼어. 그럼 20평은 장사할 만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20평으로 평당가 해봐야 10억 안 될 거예요 지방은. 그래서 한번 접근을 해볼만 하고 지방에서 부동산 돈 벌어서 서울 올 겁니다. 저는 안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 나는 어차피 지방 계속 살 거야. 아. 거기서 그냥 계속 살 거고 계속 월세 내고 장사할 사람이야. 그러면은 한번 따져보세요. 지방행 같은 경우에는 월세보다 이자가 더 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도 좋다. 금방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민감한 질문일 수 있어서 자, 지방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까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정확하게 맞게 네. 얘기해 주신 거고 지방이라는 곳은 사실 이 상권 이동 이런 것들이 음.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아, 어려워요. 어느 정도 그 핵심지로만 들어가면 네. 그래도 따박따박 이런 게 있고 지방은 우리 서울에 비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이 네. 상대적으로 또 높잖아요. 높죠. 근데 네. 대신에 뭐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거를 조금 배제를 시켜야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좀 정확하게 이걸 네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맞습니다. 지방 분들에 대한 플랜, 그다음에 이 서울 경기 쪽에 있을 분들의 플랜이 정확하게 다르다. 아, 다르죠. 다르다는 네, 거고 네, 네.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입지인데 맞아요. 그럼 이 입지에 대한 네. 뭔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이 책에 다 들어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이 책에서는 이제 제 이야기도 넣었지만 매뉴얼화해서 좀 넣은 부분이 있어요. 건물을 살 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엑시트까지 어떻게 하자.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좀 다른 게 그냥 투자자들은 수익률을 보고 여기가 뭐 GTX가 들어와 호재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은 자영업은 플러스 알파가 있죠. 장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사가 돼야 되는 거 또 한 가지 돈이 별로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금이. 그럼 적은 돈을 어떻게 사야 되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의 기준을 아주 타이트하게 잘 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플로우를 쭉 만들어 놨고 자영업자분들이 어떻게 기준을 짜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물건 찾는 거 입지 분석이 있고 그다음에 수지 분석이 있어요. 이거 내가 살려면 내 돈 얼마 들어가야 돼? 네. 그리고 운영할 때 이자가 높아 아니면 월세가 높아 그리고 내가 팔았을 때 이렇게 팔면은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어? 세금적인 부분에 네, 세금적인 부분. 그다음에 분석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플로우로 하나의 플로우로 딱 계획인 예, 그래서 그 거군요. 내용들을 진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걸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단계에서 열어봐서 이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훈 네. 대표님께서 네. 어쨌든 이 따끈따끈한 책을 쓰셨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여기 나오셔서 좋은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 좀 네. 줄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네, 이제 책이 이제 출간되니까 제가 한 5권 정도 오. 예,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네,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받아보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5분 선정해서 보내드릴 거고, 책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바로 읽어보셔야 되니까 이 밑에 링크를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아, 네네. 자영업 사장님들 보면 진짜 하루하루가 전쟁이잖아요. 어. 이 전장에서 열심히 싸우지만 그 싸움에서 내가 이겼더라도 그 성을 내가 가져갈 수 없어요. 결국에는 성주가 다 가져가잖아. 그러지 말고 내 성에서 내가 싸우자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정말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네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를 끝으로 네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